전국 대도시화 경제가 메가시티 5곳 만든다. 사실은 이제 짜낸 거니까 짜낸 것. 강원도 안에서 그러면 강소 메가시티라고. 지원해봐 했을 때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억지로 너무 메가시티를 짜맞추는 건 아닌가. 수도권의 식수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굴뚝 있는 공장 하지 마. 호반의 도시가 그냥 그림만 좋은 호반의 도시가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좀 강원도를 찾았잖아요. 강원도도 좀 떠오르는, 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이슈에 비하인드를 더하다 강원도 기센 기자들의 수다타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기영 강원일보 선배님,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치 이슈 좀 얘기하면서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정치 시계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강재 의원이 얼마 전에 정세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한 다음 날 강원도 곳곳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한다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서 추측을 하건데 도지사 선거를 나오신다는 것인지 본인 지역구 원주위에 철원, 춘천, 강원도 곳곳에 이런 현수막을 걸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 단일화인데 단일화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일화하기 전에 이강재 의원이 그 민주당 국민 면접에서 3등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도 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정세균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현수막을 강원도에 탁 걸고 이런 것이 도지사 행보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게 아닌가.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의 양승조는 충남도지사 또 추미애도 대구시장 썰도 나오고 있고 그 이강재 의원은 강원도지사를 나오기 위해서 대선 후보에 올라갔다. 대선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좀 최기영 선배님 기사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국 대도시화 경제가 메가시티 5곳 만든다. 이 메가시티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기사를 쓰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해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저도 기사를 여러 번 이제 더 써봐야 완성도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수도권 집중이 이제 너무 그렇죠. 그건 수십 년 된 문제지만 수도권과 경쟁을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된다. 흔히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부울경.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화해서 사실은 거기는 큰 도시들이 잘 연대가 몰려 있죠. 되면 메가톤크 수도권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지금 계속 지금 메가시티 그렇죠. 대전, 세종 이런 중부권, 중원권. 사실 이제 강원도도 그러면 어디에 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강원도라는 게 면적이 너무 넓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영서 영동만 해도 벌써 한 3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리고 인구는 적고 그리고 기반이 없고 이게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수도권이랑 붙어 있고 수도권이랑 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짜낸 거니까 짜낸 것. 강원도 안에서 그러면 작은 강소 메가시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작지만 강한 메가시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30만으로 잡았더라고요. 원주가 인구 30만을 넘긴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원주권이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모티브, 롤 모델로 삼아서 춘천권, 그래서 춘천 그리고 접경지, 홍천 이렇게 묶어서 30만 이상 맞추고 설악권, 속초고성, 양양, 인제 이렇게 묶어서 또 한 30만 가까이 맞추고 원주는 이제 횡성과 같이 그 자체로 이제 이미 원주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폐광지는 에너지 자원권 이렇게 해서 인구 30만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같은 어떤 생활 기반을 공유하고 이런 어떤 광역 도시로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제 구상인 거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게 이 메가시티를 5곳을 만든다는 이 설악권,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에너지 자원권 이 계획들이 이게 작년 8월에 이미 강원도 종합 계획 수립 용역 그림하고 똑같아요. UHI인가 UH 그런 것 같은데. 똑같고 이게 또
또 재작년에 또 2017년에도 보면 또 뭐 지역 개발 사업 해가지고 권역별 나누는 게 또 똑같고 또 이게 올라가면 2005년까지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게 이게 매년 용역을 강원도 종합계획한다면서 매년 용역을 맡기고 또 용역 보고해야 하고 용역 맡기고 용역 보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메가시티라고 이름만 좀 바꾼 것 같은 급조한 게 느낌이고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메가시티 TF를 열고 지원할 테니 그 한번 뭐 지원해봐 했을 때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기 하는 거는 좀 너무 억지인 것 같고 제 부울경은 또 안 되고 저는 부울만. 예, 부울경도 아니에요. 부울.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까지 업무 때문에 택시 타고 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건 지나가면서 마치 정말 서울 강남에서 분당을 가던가 강남에서 과천을 가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메가시티인 거고 그 위에는 억지로 너무 메가시티를 짜맞추는 건 아닌가. 강원도도 그래서 강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기존에 우리가 했던 권역별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굳이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은 수도권 지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물론 뭐 대기업의 뭐 90%가 서울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뭐 예를 소위 얘기하는 뭐 20대 대학의 90%가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것도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여건들이 서울 수도권이 잘 돼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은 단일 교통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강대규 변호사 얘기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단점이 뭐냐면 부산과 경남, 창원 그리고 울산을 단일 교통권으로 묶을 수 있느냐. 뭐냐면 부산 안에서 울산이나 경남, 창원으로 직장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일 교통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에 직장 얻으면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네.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거주를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시티가 부산, 울산, 경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 단일 교통권을 어떻게 묶을 거냐. 그래서 나온 이제 대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광역 교통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뭔가 좀 교통 체계를 만드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 강소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춘천하고 원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통망만 잘 갖춰지면 원주에서 춘천 출퇴근 가능해요. 지금도 춘천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주에서 또 혁신도시도 출퇴근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놓은 이 사업 계획은 권역별로 어떻게 특화해서 우리 지역 자원을 묶어낼 것이냐. 물론 재탕일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묶음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할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권역별로 묶여 있는 자원들을 단일한 교통 체계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 인구를 붙잡아 놓거나 아니면 거꾸로 데리고 와서 지역이 소멸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춘천시 안에서도 시내버스 문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권역별로 돼 있는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붙잡아 놓을 거냐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역 예. 현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이슈는 바로 춘천 호수 국가 정원입니다. 네. 허영 국회의원의 1호 공약인데 이게 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춘천 호수 국가 정원. 네. 사실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아직은 이제 뭐 저 그림이 막 그려지진 않죠. 네. 그림만 그려지진 않는데 일단은 허영 현재 1호 공약이니까 어떻게든 관철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관련 법들 이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했고요. 네.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대표 발의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법적인 기반은 차근차근 갖춰 나가는데 네. 이 그림이 사실 저 뭐 딱 그려지진 않는데 우리 사실 국가정원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데 이제 순천만이잖아요. 네. 1호 정원 굉장히 이제 잘 정착이 됐고 네. 순천만 국가정원이 내는 경제 효과가 한 해에 한 4천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인원만 250명 네. 인원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결국엔 이제 사실 이제 춘천이라는 게 환경만 따지자면 뭐 어디에 뭐 꿀리지 않잖아요. 네. 춘천의 지역 발전 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춘천이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식수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춘천 자체에 굴뚝 있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수가 많고 댐이 많다는 게 결국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의 식수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굴뚝 있는 공장 하지 마. 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그 호수와 또 댐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데 호반의 도시가 그냥 그림만 좋은 호반의 도시가 아니라 이거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구상에서 그러면 국가 정원이라는 부분들이 뭐 순천만에 이어서 울산 태화강에 네. 있죠. 그리고 우리 뭐 강원도 영월에서도 네, 동강 1호 지방 정원이죠. 지방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면들이 이제는 산업이 꼭 뭔가를 생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관광 콘텐츠나 그런 여건들도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뭐 갈 길은 아직 멀어요. 물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긴 했지만 여기에 맞게 또 얼개를 잘 짜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 네. 또 그 과정에 맞게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개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좀 귀담아 들을 부분, 이게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사회의 공감이 얼마나 사고 있는지 의문을 좀 들고 네. 싶은 게 우리 서울에 서울숲이 생긴다 그랬을 때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청계천 복원한다 그랬을 때도 반겼어요. 왜냐? 없는 걸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인데 혹시 강원 도립화목원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가요. 가봤죠, 예. 가보시죠. 네. 예, 저도 춘천에 30몇 년을 살면서 강원 도립화목원을 2번 가봤어요. 왜냐? 그냥 안 가도 화목원이 주변에 있으니까 제 주변에 정원이 있는데 또 정원을 만든다는 요런 의문점이 약간 좀 들고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광릉수목원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네, 어렸을 때 네. 많이 갔던 광릉수목원. 그게 지금은 국가수목원이 됐는데 국립수목원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자유로이 놀러 다녔습니다. 소풍도 가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입장객을 제한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입장객을 제한하고 또 그 입장일도 제한하고 또 촬영에 대해서는 행정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촬영조차 함부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가 우리 저기 인제 대암산 용립 같이 네. 거기 아마 환경부에서 거기 그 장수하늘소 뭐 네, 그날 보호구역, 예. 보호구역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예. 함부로 출입도 안 돼요. 예, 이게 국립수목원인데 이게 국가정원도 수목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립수목원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좀 묶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당론이에요, 국민의힘?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예, 당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예,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네. 저는 처음부터 사실 그 개론을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저는 그 극단적인 발전주의자,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들어 누워야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발전주의자인데 이 좀 더 이기주의를 부렸어야 되지. 요거를 우리가 그 수도권 사람들이 거기가 지금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제 상수원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건데 이렇게 정원까지 만들어주면 이 정원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 정원이잖아요. 관광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또 희생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다음 또 핫한 이슈 중에도 하나가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좀 강원도를 찾았잖아요. 예. 뭐 철원, 화천, 원주 좀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었는데 뭐 그 부분에서 뭐 지역 정책은 또 대선 공약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좀 이준석 당대표 강원도 방문 네. 좀 이번에 또 함께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네. 철원, 화천, 원주 중에 원주는 함께 했는데 네. 굉장히 철원, 화천만 봐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사실 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발생하고 나서 정치인들이 오는 경우는 많은데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에 대해서 미리 한번 와보겠다라는 그런 이 일정은 중앙당에서 일정을 먼저 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해 일정은 그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고 또 화천에 말씀하신 그 화천시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좀 인상 깊게 갔다. 또 원주에 와서는 또 로드 FC를 방문해서 실내체육관 애로사항이나 또 청년들을 만나서 뭐 간담회를 하고 네.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저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한기호 의원이 네.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한기호 의원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구를 의도적으로 좀 한번 둘러보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좀 눈길이 가는 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젊은 정치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네. 쇄신이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지역의 그 어떤 교육 문제 또 지역 소멸 문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오래된 그 현안들인데 그 화천군이 잘하는 게 화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월세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 이게 이제 최문순 화천 군수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우리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어요. 네. 이런 모델이 지역의 소멸을 막는 어떤 교육을 근간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적 사례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도 좀 한번 채택을 해보겠다, 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마 그 이 일정을 짰을 때 예. 그 당대표가 어떠한 일정을 간다는 그것은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강릉을 간다 그러면 권성동을 밀어주는 거냐, 또 춘천을 온다 그러면 김진태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원주면 박정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한기호 사무총장께서도 본인 지역구에 온다는 거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중앙당에서는 수해 복구가 좀 덜 된 지역을 좀 살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곳이 철원이었고 네. 그 동선을 짜다 보니까 화천을 또 왔다 가야 됩니다. 사실 철원을만 가면 화천을 통해서 가지 않고 의정부를 통해서 가면 편한데 이러면 또 강원도를 방문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네. 것이고 이게 그렇다고 이준석 당대표가 강원도만을 특별히 방문한 건 아니고 예. 당대표 되고 나서 전국 지금 순회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주엔 대구를 갔다 왔고 이번에 강원도로 왔고 일주일에 한 그 광역단체별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이준석 대표 말고도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원도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고 있는데 좀 이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뭐 이낙연, 정세균 양 전 총리께서야 뭐 지금 일단은 표가 필요한 입장이시니까 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오셨을 거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국비 사업을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여당이니까 조금 더 예산안 챙겨봐. 심의에 앞서서 일단 이해를 좀 높이는 거죠. 좀 챙겨봐 주겠다. 이게 작년에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해. 국회에서 굉장히 약식으로 했었는데 매년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이제 크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오간 건 이제 선거 시즌의 개막을 대선의 개막을 뭐 당연하게도 뭐 알리는 거고 앞으로 네. 이제 뭐 숱하게 오실 거고요.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그 당대표 되고 나서 순회기 때문에 한 광역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편하게 집중을 해서 쭉 돌아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대선 후보님들은 일단은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집중하면 그 좋긴 좋지만 일단은 강연을 가서 300명을 한꺼번에 만나고 어디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체 뭐 직원을 200명을 한꺼번에 만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행보가 좀 달랐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 각 당 경선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 뭐 인구가 3%밖에 안 되지만 네. 뭐 어떤 면에서 봐서는 그 3%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자리는 현역 그 지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년도 대선 또 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이런 부분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강원도 갖고 있는 현안들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더 부각이 돼서 조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예. 네. 선거 기간 앞두고 강원도도 좀 떠오르는 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